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스티븐 시나트라, 조니 보든. 지금 책을 염증 반응과 심혈관계 질환을 촉진하는 인슐린 저항성. 높아진 인슐린 수치는 몇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혈압을 높인다. 하나는 인슐린이 혈관벽을 좁힐 수 있다는 점이다. 혈관벽이 좁아지면 그 좁은 통로로 혈액을 전달하기 위해서 심장이 더 힘차게 펌프질을 해야 하므로 혈압이 상승한다. 인슐린이 혈압을 더 은밀하게 상승시키는 또 다른 경로가 있다. 신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인슐린은 신장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 염분을 보존하라. 신장이 그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더라도 인슐린은 이 말을 듣도록 만든다. 인체는 당과 마찬가지로 나트륨과 양도 좁은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므로 신장은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래, 이 염분을 전부 보존해야 한다면 물을 더 끌어와서 희석하는 편이 낫겠어. 보존되는 나트륨은 양이 늘어날수록 수분 보유량도 늘어난다. 수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곧 혈액의 부피가 늘어나야 한다는 의미이고, 혈액의 부피가 늘어나면 혈압은 상승한다. 고혈압인 사람의 70%가량의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코 이론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웨이크 포레스트 침례교의학센터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고혈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슐린 저항성을 바탕으로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석 연구자인 데이비드 고프 주니어 교수의 설명이다. 피험자 중에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는 3분의 1은 가장 낮은 3분의 1과 비교할 때 고혈압 발생률이 35%가량 더 높았습니다. 인체의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면 고혈압과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던 대로 돌아가 보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당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 함량도 어마어마한 음식을 섭취해 인체에 점점 더 많은 당과 인슐린의 폭격이 계속되면 지방세포들마저도 소리치기 시작한다. 이제 됐어, 그만. 그러고는 지방세포마저 인슐린의 작용에 어느 정도 저항이 시작한다. 체중 걱정을 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덧붙일 말이 있다. 인슐린은 세포에 존재하는 당을 늘릴 뿐만 아니라 몸을 뚱뚱하게 만들고 지방세포의 문에 자물쇠를 채워버려 체중 감량을 아주 어렵게 만든다. 과체중이 되면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 지방세포의 염증 반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화학물질들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이다. 결론이 조금씩 보이지 않는가? 원래 인슐린은 염증을 방지하는 등 인체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식생활과 건강 분야 연구자이자 공인 영양사인 제프 블랙 박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 농도가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서 정반대 경향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염증 반응과 심혈관계 질환을 촉진하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도당 농도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인슐린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인체에서는 인슐린이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인체에서는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인슐린 저항성은 심장질환도 발생시킬 수 있으니 엎친 데에 덮친 격이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뇨병과 비만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진다. 모두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한 예이다. 설상가성으로 과도한 인슐린은 체내 염증 반응도 증대시킨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염증은 혈관의
플라크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심장질환에 있어서는 콜레스테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험인자로 작용한다. 인슐린 저항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질병들은 영어명칭의 앞글자를 따서 카우스라고도 부른다. 각각가 알파벳은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성인 당뇨병, 비만, 뇌졸중이다. 이 질병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관상동맥 질환 발병률을 줄이려면 식습관을 통해서 인슐린을 조절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다. 별 상관도 없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보다도 분명 효과적이다. 인슐린 농도가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상태 그 자체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며 그 영향을 받는 질환 중에 하나가 심장질환입니다. 게이지 타우스는 뉴욕타임스에 쓴 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면 트리글리세리드 농도가 높아지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내려간다.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은 한층 더 심각해지고 심장질환 발생 위험은 더욱더 높아진다.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을 가진 독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훌륭한 질문이다. 혈액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벽을 바라보고 서서 벽을 향해 걸어가자. 인체 다른 부위보다도 배가 먼저 벽에 닿는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허리둘레가 40인치 이상인 남성, 35인치 이상인 여성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젓가락처럼 마른 사람 중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 인슐린 저항성은 회복할 수 있다. 그리 드물게 나타나는 문제도 아니다. 미국 임상내분비학회의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 특별위원회 공동회장이자 캘리포니아 주 스크립스 위티어 당뇨병 연구의 총책임자 데니엘 아인혼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에만 인슐린 저항성 환자는 61%라는 폭발적인 규모로 늘어났다. 인슐린 저항성 발병률은 애초부터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인슐린 저항성에 관한 최초 연구는 1980년대 스탠퍼드 대학의 제럴드 리븐이 실시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난 사람의 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했다. 먼저 검사 대상을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성인으로 정하고 총 4그룹으로 나눠서 당과 탄수화물 대사 기능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대사 기능이 가장 우수한 상위 25%의 사람들은 당 대사가 정상적으로 일어났고 하위 25%는 그렇지 않았다. 이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후에 오랫동안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4명 중 1명꼴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결론에는 문제가 있다. 상하위 25%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50%는 어땠을까? 상위 25%처럼 당대사 수준이 굉장히 좋지도 않았고 하위 25%처럼 인슐린 저항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도 않았다. 당대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25%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즉 전체 인구 집단의 75%는 인슐린 저항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다. 게다가 리본은 당시 연구 대상자로 건강하고 나이가 어린 성인을 선정했으므로 모든 인구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에 대한 반응은 감소하며 인슐린 저항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미국 임상내분비학회는 미국인 3명 중에 1명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추정하며 실제 비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앞서 3장에서 우리는 트리글리세리드와 HDL 콜레스테롤의 상대적인 비율을 계산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보다도 심장질환 발생 위험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책을 다시 앞으로 넘길 필요는 없다. 혈액 검사 결과표에서 트리글리세리드와 HDL 콜레스테롤 농도 두 가지 항목만 살펴보고 그 비율을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트리글리세리드 농도가 150이고 이거 HDL 콜레스테롤 농도가 30mg이라면 비율은 150대 30 혹은 5이다. 이 비율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위험성도 훌륭하게 예측할 수가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율이 3 이상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측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트리글리세리드와 HDL 콜레스테롤의 비율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또 한 가지 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비비탄처럼 생긴 작고 밀도가 높은 LDL 분자가 인체 위에 손상을 일으키며 나쁜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나쁜 역할을 맡고 있다. LDL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특히 더 나쁜 종류 비비탄 모양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또 나쁜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유익한 종류인 목과 송이 같은 분자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담당 의사가 고려할 수 있는 검사에는 몇 가지가 있다. 잘 알려진 핵자기 공명 MMLR 검사를 비롯해 지질단백 입자 크기 검사 LPP, 버클리 심장연구소에서 개발한 버클리 콜레스테롤 검사, 버티컬 오토 프로파일 검사 등이다. 그런데 이런 검사를 하지 않아도 트리글리세리드와 HDL 콜레스테롤 비율로 체내 LDL 콜레스테롤의 종류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이 비율이 높으면 비비탄 모양의 LDL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이 비율이 낮으면 목화성이 모양의 LDL 분자 무해한 종류가 더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트리글리세리드 농도가 120mg 데시리터보다 높고 HDL 콜레스테롤 농도가 정상 범위 이하이면 작고 밀도가 높으면서 아테로움 발생시키는 여러분이 흔치 않는 LDL 입자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숫자 계산이 내키지 않는 독자라면 혈액 검사 결과표 중에 단 한 가지만으로도 몸속에 존재하는 LDL 콜레스테롤이 크고 푹신푹신하며 무해한 A형인지 아니면 심술긋고 화가 잔뜩 난 작고 밀도 높은 B형인지 알 수 있다. 트리글리세리드 농도만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트리글리세리드 농도가 높으면 유해한 B형 LDL 입자의 농도와 상관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트리글리세리드 농도가 높을수록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LDL 콜레스테롤 입자의 농도도 더 높다. 트리글리세리드 농도가 높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은데 인슐린 LDL 콜레스테롤의 손상을 맨 처음 유발을 하는 염증 반응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 플라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시작이 된다. 결국 트리글리세리드 농도가 낮아지면 심장질환 발생 위험도 줄어든다. 따라서 당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LDL, HDL 콜레스테롤 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는 세 가지 지표 중 두 가지에는 중대한 영향을 준다. 바로 트리글리세리드 농도와 공복시 인슐린 농도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당과 가공된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면 분명히 감소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방법은 인슐린은 콜레스테롤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 기관에 작용하여 이 기관을 제어하는 효소의 활성을 강력히 촉진한다.
하이드록시 메치클리탈린 코엔자임 A하는 효소라는 긴 이름의 효소인데 바로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차단시키는 효소이다. 아직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염려되고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게 하면 간단히 낮출 수 있다. 콜레스테롤 저하제로 인한 부작용을 전혀 겪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수와 건강 개선이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따라온다. 장수와 건강 개선은 그저 농담삼아 한 이야기가 아니다. 1992년 실시한 한 연구에서 100세가 넘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오래 산 사람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혈액을 조사했다. 그 결과 세 가지가 확인되었다. 트리글리세리드 농도는 낮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았으며 무보도 공복 시의 인슐린 농도가 낮았다. 트리글리세리드와 공복 시 인슐린 농도는 음식물 섭취에 영향을 받으며 당과 가공된 탄수화물을 적게 먹거나 아예 안 먹으면 순식간에 감소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보다 트리글리세리드 농도가 높을 때 심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 그러므로 당 섭취량을 줄여서 건강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트리글리세리드 농도가 낮아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을 반드시 줄여야 하는 이유는 일반인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식생활에서 심장 건강에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답할 것이다. 지방이겠죠. 땡, 틀렸다. 심장 건강에 가장 영향을 주는 식생활 요인은 바로 당이다. 당과 가공된 탄수화물을 줄인 식단은 염증 반응, 혈당, 인슐린 저항성, 트리글리세리드 농도를 낮춘다. 트리글리세리드 농도가 낮아지면 트리글리세리드와 HDL 콜레스테롤 비율 역시 낮아진다. 트리글리세리드 농도가 150이고 HDL 콜레스테롤 농도는 50이면 비율은 3이다. 그런데 트리글리세리드 농도가 100으로 감소하면 이 비율은 2로 줄어든다. 3장에서 언급한 노화의 4대 기사 개념을 다시 떠올려보자. 이 가운데 산화와 염증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다. 플라크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염증 반응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시작되는지도 설명을 했다. 지금부터 노화의 세 번째 기사를 소개한다. 바로 당이다. 당은 인체에서 진행되는 가장 유해한 반응 중에 하나인 당화 반응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조은희 박사는 노화의 4대 기사 중에 하나를 당화 반응으로 선정했다. 당화 반응은 당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고 당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심장질환에 영향을 준다. 이 책에서는 당이 심장 건강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므로 4대 기사에는 당이 선정되었다. 당은 어떤 방식으로 심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당화 반응은 찐득찐득한 당 분자가 원래 있던 곳이 아닌 조직에 들러붙으면서 시작이 된다. 이것이 모든 일을 망치는 시작점이다. 솜사탕이나 시럽을 생각하면 알다시피 당은 점도가 높다. 반면에 단백질은 매끄럽고 미끈미끈하다. 단백질은 이 특성 때문에 세포 내부로 쉽게 미끄러져 들어가 맡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그런데 체내에 과도한 당이 존재하면 당과 단백질이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당은 단백질 분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아 버린다. 이런 상태가 된 단백질을 당화되었다고 한다. 당화된 단백질은 너무나 크고 점도가 높아서 가늘한 혈관을 비롯해 신장, 눈, 발의 좁은 모세혈관을 지나갈 수 없다. 당뇨병 환자 다수가 신장질환, 시력 문제를 겪거나 발가락, 발, 심지어 다리 전체를 절단해야 할 위험에 처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당으로 둘러싸인 단백질은 유독물질이 되고 이로 인해 세포 내 기관의 효율성도 감소한다. 이 독성 분자는 인체에 손상을 입히고 면역 기능을 소진시킨다. 과학자들은 이 점도 높은 단백질을 최종 당화 산물로
명명했다. 영문 약자가 에이지 노화인 것처럼 이 단백질은 노화에도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당이 콜레스테롤이나 심장질환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앞서 LDL 콜레스테롤은 손상되지만 않으면 문제를 일으킬 일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비비터 모양의 B형 LDL 콜레스테롤이 손상되면 혈관 내벽에 달라붙고 결국 염증을 일으켜서 면역 반응을 촉진하는 내용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LDL 콜레스테롤을 손상시키는 주된 경로는 자유 레디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라는 사실도 말했다. 그러면 자유 레디칼 외에 다른 손상 경로가 무엇인지 짐작이 되는가? 바로 당화 반응이다. 심장질환과 관련이 있는 신체 부위에 가면은 당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다. 혈당이 상승하면 혈관 내벽의 세포에 염증이 생기고 LDL 콜레스테롤이 변화되며 당이 각종 단백질과 결합하여 단백질의 정상적인 기능을 바꿔버린다. 드와이트 런델은 저서 심장병의 치료와 예방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 농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대부분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은 앞서 심장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 모든 질병, 즉 당뇨병, 비만, 고혈압,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지경인데도 당을 줄이는 일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일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필자들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맨 처음 꺼낸 것은 우리가 아니다.